저는 당연히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자꾸 피곤하고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추위를 훨씬 많이 타게 됐거든요. 살도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조금씩 늘어났고 가끔은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갱년기지 뭐, 다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수치 항목을 보게 됐습니다. TSH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어도 의사 선생님이 짧게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하셔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이 수치가 갑상선 기능과 연결된 지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좀 더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갑상선이 뭔지, 갱년기와 증상이 왜 이렇게 비슷한 건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러 자료와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사실 저는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름은 자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갑상선은 목 앞쪽, 기도 바로 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기는 생각보다 작지만 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갑상선은 T3와 T4라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의 역할이 뭔지 찾아보니 체온 조절, 에너지 대사, 심장 박동 속도, 소화 기능, 신경계 활성도, 거의 모든 장기와 세포의 활동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는 갑상선이 일종의 속도 조절기 같은 기관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몸이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를 쓸지, 얼마나 열을 낼지, 세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지,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몸 전체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뇌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이 호르몬을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TSH가 높게 나왔다는 건 뇌하수체가 갑상선한테 더 이래 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갑상선이 충분히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진해서 TSH가 살짝 높게 나왔던 게 그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장 먼저 놀란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문제가 두 방향으로 나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증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즉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될 때를 먼저 보면 몸 전체의 속도가 느려지는 방향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심하게 타고, 체중이 잘 늘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변비가 생기거나 무기력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심박수도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을 때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서 몸이 과도하게 빠르게 작동하는 방향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고, 체중이 줄어드는데도 계속 배고프고, 손이 떨리거나 더위를 유독 많이 타고, 땀이 많이 나고, 불안하거나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두 가지 목록을 처음 봤을 때 기능 저하 쪽이 갱년기 증상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로, 체중 증가, 감정 변화, 추위를 타는 것. 이게 갱년기인지 갑상선 기능 저하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가 너무 쉬운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갱년기 치료 몇 년 받다가 알고 보니 갑상선이었다는 말이 무섭다는 내용이었는데 찾아보고 나니 그게 왜 생기는 일인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상태고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원인이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게 자료를 보면서 계속 느껴졌습니다. 피로감은 두 경우에서 모두 흔하게 나타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기분 변화나 집중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변화, 피부 건조함, 생리 변화도 두 쪽에서 다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갱년기에서 흔한 열감, 즉 갑자기 얼굴이나 몸이 확 달아오르는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는 열감이나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쪽이 갱년기 열감과 더 헷갈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갱년기 열감은 보통 밤에 식은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갑상선 항진의 경우에는 심박수가 빠르거나 손떨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증상만으로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여성 호르몬 수치와 갑상선 수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갑상선은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 몸이 느려지고 너무 많으면 몸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갱년기 증상과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혈액 검사 없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갑상선 기능 항진은 오히려 갱년기 열감과 헷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원인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원래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할 면역 체계가 이상하게 자기 몸의 정상세포나 기관을 공격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면역세포가 갑상선 조직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갑상선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면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질환이 여성에게 훨씬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특히 중장년 여성에게 더 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특정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다들 그렇듯이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갑상선 수술로 일부 기능을 잃거나 특정 약물의 영향으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오드 결핍도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갑상선 약을 드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갑상선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게 어떤 기전의 문제였는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갱년기 전후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더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확한 인과관계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가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이 피로하고 체중이 늘고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갱년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받는데도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갑상선 기능을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권고된다는 내용도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꽤 와닿았습니다. 증상의 원인이 한 가지라고 가정하고 치료를 받다가 다른 원인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요오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오드가 왜 갑상선이랑 관련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 구조가 명확하더라고요. 갑상선이 T3와 T4 호르몬을 만들 때 요오드가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T4에서 4라는 숫자 자체가 요오드 원자 4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내륙 지역, 즉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산물이나 해조류를 잘 먹지 못하는 인구에서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가 꽤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경우는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평소에 자주 먹는 식문화가 있어서 요오드 결핍보다는 오히려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해도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미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용량 요오드 섭취가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더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적정 범위가 중요하고 현재 갑상선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요오드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성인의 경우 식사만으로도 권장량을 이미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건강을 위해 요오드를 일부러 많이 챙겨 먹으려 하기보다는 현재 갑상선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요오드 섭취 수준에 대해 담당 의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원재료이지만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잉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이 저한테는 꽤 새로웠습니다. 지방을 줄이는 게 당연히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찾아보다 보니 맥락이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포함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코르티솔 같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은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이 호르몬들의 원재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호르몬 생성 자체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이 호르몬 균형에 더 유리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불포화지방산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포막이 유연하고 제대로 기능해야 호르몬 수용체가 잘 작동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열쇠와 자물쇠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이 열쇠라면 그 열쇠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자물쇠인데 자물쇠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세포막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것들이 건강한 지방의 공급원으로 자주 언급됐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심혈관에만 좋은 게 아니라 호르몬 생성과 기능에도 연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식단을 바꿔봤더니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니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음식에 넣거나 간식으로 호두를 조금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봤습니다. 반대로 지방을 너무 줄이고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서 호르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다른 호르몬 계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지방 식단이 건강에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조건 없이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받았습니다. 갱년기 증상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열감, 즉 얼굴이나 목, 가슴 이쪽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 이게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면서 뇌의 온도 조절 종추가 예민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온도를 인식하는 기준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범위가 좁아져서 체온이 조금만 올라도 열을 발산하려는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 변화가 없어도 갑자기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갑상선 기능 항진과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도 열감, 땀,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증상만 놓고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이점은 갑상선 항진에서는 심박수 증가나 체중 감소, 손떨림 같은 증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 기복 이야기도 찾아봤는데요. 갱년기의 감정 변화는 에스트로겐이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그게 기분 변화나 불안,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우울감, 무기력함,
인지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는 반대로 불안하거나 예민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감정 증상만으로도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갱년기 감정 기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생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 혈당 변동을 줄이는 식사 패턴,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것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 중에 혈당 안정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감과 예민함이 올라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자나 달달한 음식을 먹고 나서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가 더 가라앉는 경험. 저도 겪어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갑상선 호르몬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있어서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코르티솔은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가 늘어나서 몸을 즉각적인 대응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필요한 반응이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고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갑상선이 분비하는 T4 호르몬이 실제로 세포에서 쓰이려면 T3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전환 과정이 덜 원활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T4는 있는데 활성 형태인 T3로 잘 변환되지 않으면 수치상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직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검사로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지 등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호르몬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인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갱년기에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수면도 줄고 스트레스도 늘어나는 상황이 갑상선 기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몸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갑상선과 관련해서 셀레늄과 아연 이야기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영양제 홍보인가 했는데 들여다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셀레늄은 T4를 T3로 전환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이 전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셀레늄 보충이 항체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아직 모든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브라질 너트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브라질 너트 하루 2-3알 정도로 셀레늄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브라질 너트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셀레늄 과잉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달걀, 고등어, 참치, 씨앗류에도 셀레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연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기능과 면역 조절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굴, 소고기, 호박씨, 렌틸콩 같은 것들이 아연 공급원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갑상선 기능에 연결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식사에서 다양한 식품군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단순히 영양 균형 차원이 아니라 호르몬 기능과도 연결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런 영양소들을 보충제로 대량 섭취하는 것과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보충제든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 기능에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셀레늄, 아연, 건강한 지방 같은 영양 요소들이 함께 관여합니다. 이 중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전반적인 식사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요오드나 셀레늄 섭취 수준에 대해 의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지에서 갑상선 항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는 기본 지표가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TSH가 높게 나왔다면 갑상선이 충분히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TSH가 낮게 나왔다면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TSH 하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갑상선 호르몬인 T3, T4 수치와 함께 봐야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시모토 갑상선염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 의심될 때는 항체 검사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검이라는 것도 검사 기관마다 기준값이 약간씩 다를 수 있고 증상 유무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증상을 함께 고려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 의문이 생겼다면 주치의나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으면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 주로 레보티록신이라는 성분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약이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다가 이 약 복용에 관해서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복용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식사를 하도록 권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 철분 보충제, 위산 억제제 같은 것들과 복용 시간이 겹치면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것들과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는 게 권고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중에서는 대두콩 제품이나 고섬유질 식품도 대량으로 같이 섭취하면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유나 된장을 드신다면 약과 너무 가까운 시간에 드시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보통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수치가 개선됐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복용 여부나 용량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서 느낀 게 갑상선과 갱년기는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고 결론 내기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같은 요인들이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검진 결과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TSH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했고 다음 검진에서 T3, T4 수치도 함께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이 탓, 갱년기 탓으로 넘기기 전에 한 번쯤 갑상선도 같이 들여다보는 게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증상의 원인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니 정확한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는 과정이라 다른 의견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